팟캐스트 화랑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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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화랑담배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 조금 노곤노곤하고 잠이 오실 야간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도 힘차게 방송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치현 기자, 그다음 이동훈 기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는 저기 남태령에 있는 서울경찰특공대에서 취재를 갔다 왔는데 참 높으신 분들 우르르 오셨다 우르르 나가시더군요. 딱 7분 20분 보고 나가셨습니다. 예, 이동훈 씨는 어떠셨습니까? 예,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감기 걸려서 목이 많이 갔네요. 아이고야. 양해 좀 해주세요. 아이고, 있잖아. 자, 요번에 보니까 지금 1월달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예요. 국방에 있어서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장교에게를 들어가기 위한 젊은이들이 이제 가입교를 받고 있는데 네. 오늘은 가입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풀기 전에 전반적으로 좀 더 넓게 봐서 장교뿐만이 아니라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치현 씨가 요 근래 육사 관련돼서 뭔가 좀 기획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기획이라기보다는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참 요새 최근 한 몇 년간에 그러니까 정확히 2012년부터인데 육사 입학 정원이 굉장히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늘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저도 좀 어렵게 알아냈는데 작년과 같은 310명이 정원입니다. 드디어 작년에 300명을 돌파한 이후에 예? 올해도 역시 기수당 300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관학교 정원뿐만이 아니라 장교 정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야전에서 왜 보직이 모자라냐. 장교 부사관 다 합쳐가지고 이 문제예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윗대가리들은 더 많이 남아 돌고 있다라는 게 아주 재미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허덕이는 보직과 넘쳐나는 애햄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오늘 풀어볼 건데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확하게 오늘은 장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 가장 중요하다고 불리는 중추 부사관 문제까지 아울러서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해요. 네. 지금 사관학교가 우리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2014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이거 문제가 많았지 않았을까요? 매우 많았죠. 예, 그렇죠. 2014년에 보면은 육군사관학교 기준으로 퇴교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약 30% 정도가 9개월 내에 다 나가리가 돼버렸던. 네, 그렇죠. 예. 총 가입교 귀양자에다가 입교 후에 퇴교자까지 합해서 총 66명이 퇴교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거의 9개월 내에 그렇게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하나가 부사관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지휘력이 부족한 부사관 문제도 있었죠. 예. 28사단 사건의 하사 그렇죠. 한 명.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먹튀 장교들이 또 늘었었어요. 많죠. 먹튀 장교라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10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국가가 돈 대줬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네. 전원 장기 자원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한테는 5년 만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 5년차 전역이 가능해. 근데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겠다 그러면 끝까지 고합니다. 대부분들은. 그런데 먹튀 장교가 100여 명 이상 나왔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 5년차 전역에 해당되는 기수 지원자들이 예. 물론 그 사람들 전부 다 전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렇죠. 돈 들여놨는데 10년 안 채우고 5년 만에 도망가고 그랬으면 연간 그 친구들한테 교육이 들어가는 게 약 2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반만 채우고 나가서 1억 5천 개어놓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개어놓고 그냥 가는 거지. 그렇죠. 참고로 뭐 저는 이제 제 출신을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저도 군 장학생 출신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꽉 채우고 나가. 중간에 나가면 법정이장 물어. 근데 이 친구들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참고로 경찰대학도 그 의무복무가 6년인데 안 채우고 나가면 학비 상환 기준대로 돈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육사가 이렇게 폭주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육사 중심으로 가면서 뭐 우리 군의 전반적인 군 인사 문제들이 이렇게 쭉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장교들이 출신들이 몇 개로 나눠지는가요? 일단 사관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6회공 3개 사관학교가 있고 예. 육군에만 3사관학교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직할로 그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간호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총 5개의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학군사관후보생, 흔히 ROTC라고 하죠. 예. 있고 그리고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학사장교. 예. 해군은 OCS라고 합니다만. 예. 네. 그리고 각종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장교들, 그 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관. 예. 하고 그리고 특수병과인 군의관, 군법무관, 군종장교 등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많아요. 저도 군 장교 출신이긴 한데 저도 한 번씩은 이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연간 한 6천 명 정도 임관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 3월이 되면은 계룡대에서 합동 임관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사관학교하고 뭐 각군 사관학교하고 이제 학군하고요. 학군 장교까지의 이야기겠죠. 그게 보통 5,500여 명 정도가 임관을 하고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학사라든지 학사는 연간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오고요. 정도 있고 대략. 또 특수병과도 있고요. 그리고 예, 그 뭐 합치면 이제 육군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특수병과들도 한 100여 명 정도 나오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오기는 일단. 그렇죠. 근데 우리 야전에 가보면 정말 웃긴 게 아까 말했던 특수장교들 이야기했지만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 영역들이 부족하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취재하시면서 느낀 게? 많이 부족하죠. 그죠? 이게 많이 부족해요. 당장 예를 좀 하나 들자면은, 특전사가 보통 특전사는 중대가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10여 명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대에서 보통 장교가 2명이 보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중대장하고 부중대장. 네. 장교 부중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지? 소위들 그렇게 뽑아놓고. 네. 그거는 이제 기술병과도 아니고 전투병과인데. 그러니까. 그거 참 저도 이해하는데 그만큼 특전사에서 장교 티오는 분명히 있는데 네. 뭔 사정에서인지 또 그렇게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특전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그 동원부대들 여기도 인력 현황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동원부대는 안 그래도 저 병사들도 인력이 없어서 거기는. 네, 물론 기간 편성하고 이제 기간으로 해서 10명 정도만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문제는 이제 보직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구멍이 나는 부분들도 많고. 한 사람이 막 2가지, 3가지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대부분이 복무 연장자들이 또 많이 몰리다 보면 근무 후반기에 이제 복무에 아무래도 전역을 해야 될 문제들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중보직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려를 대부분 안 해주는 문제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투병과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특수병과 상관없이 비전투병과 상관없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 양성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육군사관학교 뭐 그냥 쉽게 나눕시다. 육군 기준으로만 일단 육사, 삼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눠지는 게 이제 군사학과가 또 생겼단 말입니다. 네, 군사학과요. 있죠. 예, 전국에 한 4년제 대학에 이제 군사학과들이 쭉 있는데 거의 군사학과는 학군 아니면은 거의 학사로 알고 있어서 편입을 시키죠. 그렇죠. 4년 이제 되면 물론 이제 그것도 전원 다 100%가 아니라 협약이 맺어져 있는 대학들만 한해서 100% 인간이고 나머지는 임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근데 가만두고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군사학과가. 군사학은 솔직히 잡학이에요. 군사학 자체로 하나로만 학위가 성립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실제로 육군사관학교도 삼사관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복수학위를 수여를 합니다. 그렇죠. 학위를 가지고 있죠. 각자의 전공이 있고 거기에 따른 학사와 그리고 거기에다 군사학사까지 해서
2개의 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 학위까지 나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자기 전공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장교가 가야 되는데, 장교란 직책은. 근데 이게 군사학과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많죠. 그냥 군에서도 배워도 충분할 것들을 학위 과정으로 다 때려박고 있고, 그게 만약에 100% 인간이 안 되면 이 친구 낙동강오리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건 야전을 갔는데 아는 게 정신교육. 그렇죠. 정신교육이죠, 주로. 국사교육 받았으니까 뭐 역사교육. 그것도 뭐 있어. 군인 뭐 도덕적인 함량 뭐 이런 거 정문교육 관련된 거하고 전투체육하고 이딴 것밖에 몇 개 없어요. 실제로 학군이 아닌 학사로 분류된 그 군사학생은 협약대학이라고 학교라도 해도 재학 중에 총을 한 번도 안 잡습니다. 물론 이제 학사장교 자체가 대학 다닐 때 그 군사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문제시 삼을 이야기는 아니고 문제는 군 간부로서 소양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학문적 자질이 전혀 없이 군사학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임관이 돼도 되는 문제인가. 그래서 요즘에 저도 군사학과를 몇 군데를 보는데 대부분의 군사학과가 아마 전부 다일 건데 복수 전공은 꼭 하나씩 시키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땐 그 복수 전공이 좀 어설픈 부분들이 보여요. 기본 커리큘럼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곁다리로 매학점 들으면 복수학점 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학점만 들으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장교교육이 정말 건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오히려 이런 군사학과들이 이 배경에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 소위 말하는 요즘에 우리가 그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언론들이 군을 마치 취업의 탈출구로 생각하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저한테도 제가 거명하기는 좀 위험하니까 그 우리의 3대 언론사 중에 한 곳이죠. 저한테 와서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문 기자님이 군사학과하고 군사교육에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논조를 이야기해달라.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군사학과가 많이 늘고 있고 장교 부사관으로 이렇게 느는 군사학과들이 느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회도 좋고 군도 좋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체는 그러면 내부를 보셨나요? 라고 그 뒤에 뽑아내고 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뽑고 난 후를 보셨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시다시피 넘쳐나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 대부분 수용도 안 되지만 수용돼도 넘쳐나는 인원들을 그렇게 뽑아놓고도 군 생활을 10년 이상 가는 자원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제대해도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영업직으로만 다 도는. 보험 팔고 아니면 이제 취업 교육 한다면 이제 창업 교육 시켜요. 그렇죠. 창업 교육 어떤 교육이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 있죠. 네. 후라이드 치킨 사장님을 양성하는 창업 교육. 그렇죠. 예, 이런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치킨집 사장님 네, 치킨집 사장님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군사 교육 자체의 문제점도 일단 나와 있고, 그리고 뽑는 인원들이 중간에 탈락되는 인원도 있는데, 오랫동안 군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럼 6,000명 뽑았는데 대부분 남은 사람은 10%도 안 되고 5년쯤 지나버리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애들을 또 뽑아내고. 계속 뽑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쓰고 버리고 단물 뽑고 쪽쪽쪽쪽 단물 뽑고 택택 버리는 이런 강냉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재미난 건 윗분들은 보직이 늘고 있더라는 거지. 그렇죠. 일례로 우리 뭐 신모 대표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모 네트워크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전역 장교들이 너무 좀 진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뭐 장포대, 뭐 대포중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장포대, 대포중 뭔 말일까요? 예, 장군 포기 대령, 대령 포기 중령입니다. 그렇죠. 예, 연한수가 되면 나가야죠. 계급 연한제, 나이 연한제가 있으니까 나가셔야 되죠. 연령 정년이 있어요. 예, 연령 정년하고 다 걸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구석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 왜? 무슨 TF팀이다, 무슨 단이다, 이걸 만들면서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죠. 국방부나 각군 본부 직할로 아주 많이. 그렇죠. 엄청나게 늘고 있죠. 자, 이렇게 늘고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요 근래에 뭐 나왔습니까? 군인연금 까겠다. 그렇죠. 예산 부족하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래, 우리 군인들 국민고충 분담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예산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또 뭐가 나왔죠? 요 근래 지금 슬금슬금 나오는 게 군 정년을 늘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령이 지금 제대로 4.5정인데 48세로 연장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늘리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정적인 직업 대책이다. 직업의 안정성을 보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직업의 안정성 중요합니다. 한국군처럼 직업의 안정성이 없는 군대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깎는다고 거의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직업 연장을 한다. 정년 연장을 한다. 이거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군 인사법 자체가 정말 골 때려요. 이 군 인사법이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국방부 장관이 땡땡 때리면 끝나. 의회고 나발이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통상적인 조직이라면 군대라는 조직이 있고 조직을 바치는 구성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인사가 그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는 이상하게 인사가 위야. 그것도 윗대가리 자리만. 그러면서 그렇죠. 밑에 자리 애들은 쓰고 뱉고 그러면서 보직은 허덕거리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제도들이 또 드러났죠. 아시죠 그거? 3년 내 재임관 제도. 예비역 재임관 제도. 네. 그렇죠. 자기가 전역했던 당시에 계급으로 복직시킨다. 그래서 뭐 3년 내라는 타이틀을 걸긴 걸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이 아예 수급이 잘 안 되니까 또 장기로 눌러 앉았습니다. 네, 장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뭐 나쁘다고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왔다리 갔다리 아무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 정책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이동훈 씨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 예. 군사 문화 쪽하고 역사 쪽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예. 이 우리 그 간부라고 말하는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해서 부사관 이야기 하자고 해놓고선 자꾸 장교 쪽 이야기만 했는데 이 간부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뭐 일단 그 사전적인 그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간부는 그 직업 군인이어야 하고, 네. 군을 직업으로 삼아야 되고 또한 그 군대 내에서 그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원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부대를 지휘하고 어떤 그 작전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장병들을 교육하고 부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원들을 그 간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간부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그 간부의 성립은 뭐 군대라는 조직이 뭐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머리는 필요하니까 뭐 그걸 아주 그 어떤 법제적으로 해놓은 거는 그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은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현대적인 그 군대의 계급제도 그러니까 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이런 네 가지 신분으로 나뉘어지는 제도는 그 의외로 그 중세 말기부터 확립이 됩니다. 이 중에 그 장교 그러니까 그 가장 고급 간부들은 그 왕으로부터 그 임관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지휘권을 그 왕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봉건제도 그 중세는 아시다시피 그 봉건제도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그 다 봉토를 나눠줍니다. 신하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왕한테서 그 봉토를 다스리는 신하는 왕한테서 그 자기가 가진 봉토를 지키는 군대의 지휘권도 받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장교가 되어 쉽게 이야기하면 신분적으로 귀한 사람들, 귀족들이 그렇죠. 장교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지방영주, 귀족, 기사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장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간부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직접 임명하지 않은 간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선발을 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당시의 장교들, 봉토의 영주들이나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군대에 그 반드시 필요한 어떤 특수 기술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무기를 잘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는 뭐 군말을 썼으니까 뭐 말을 뭐 잘 고친다든가 고치고 뭐 기른다든가 이런 되게 그 획득하기 힘든 특수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그 인원들 흔히 말하는 장인들이 오늘날의 그 준사관의 기원이 됩니다. 예. 워런트 오피서. 예, 그 워런트가 뭘까요? 그 사전적으로 따지면 그 보증서잖아요. 이 사람은 특수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보증서에 요즘 말하는 자격증. 그래서 그 준사관이 워런트 오피서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부사관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숙련된 병. 예. non-commissioned 오피서인가요? 영어로? 예, non-commissioned 오피서입니다. 예,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예. 당시의 군대는 그 어떻게 보면 상비군이 아니고요. 그 유사시에 그 해당 봉토에 있는 그 징병 가능한 남자 인구들을
물론 그 농사에 지장이 안 될 만큼 모아갖고서 나가갖고서 그 싸운 그런 사람들이 그 기사라든가 귀족의 지위를 받아갖고서 그 나가서 싸우는 방식이었는데 이 병사들 중에도 그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전쟁에 많이 참전을 해봤다든가. 그리고 또 소수지만 또 상비 병력도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시의 중세 장교들이 그 데리고 있던 그 무장한 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단히 숙련된 병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전투 경험이나 이런 건 많지만은 신분이나 재력이 모자라서 그 기사가 또 안 되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부사관으로 선발을 돼갖고서 그 소부대 지휘, 부대 관리, 교육 훈련 이런 거를 맡게 됐죠. 실제로 네. 보면 이게 부사관 역할들이 우리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요. 예. 이 전쟁 영화라는 건 결국은 그 사회라든가 실제 상황을 방영을 하는 리얼리즘의 어떤 영화들인데 뭐 얼마 전에 퓨리에도 나왔지만 워데디. 그렇죠. 말 그대로 전쟁 아빠. 예. 전쟁터에서는 우리 아빠 같다. 돌격대장. 예. 뭐 이런 이미지. 실제로 거기서 보면 소대장이 그 우유부단해서 막 그 결국은 화염병입니까? 화염 공격으로 해서 대전차 공격에 의해서 이제 대전차 로켓포 맞았죠. 그래서 예. 결국은 화염에 비설해서 죽어가는데 예.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데 이 워데디가 그 모든 걸 다 통솔해 나가죠. 예. 그리고 병사들이 워데디가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죽음을 부수하고 따라가겠다. 이런 신뢰성도 많이 보이고. 예. 이게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철십자훈장. 그렇죠.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아주 숙련된 슈타이너 상사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장교보다 더 뛰어난 신뢰를 얻고 있는. 하지만 물론 그 친구는 전략적인 그런 부분을 읽을 수는 없는 친구긴 한데 보면은 거기서 재미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슈타이너 상사가 부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철십자훈장을 목에 걸고 있어요. 아니 틀렸어요. 저기 아닙니까? 그 슈타이너 상사가 받은 거는 그 1급 철십자까지고요. 예. 목에 거는 그 기사 철십자 훈장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급. 어쨌든 네. 1급 철십자훈장을 갖고 있는데 네. 중대장이었던가요? 그 대위인가? 슈트란스키 대위. 네, 슈트란스키 대위는 훈장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환장해가지고 명예욕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그렇죠. 그 병사들을 겁나게 쪼아대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슈트란스키가 그거를 조율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 중간 조율자 역할로 충분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을 보더라도 이제 복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의 예를 들면 뭐 육군주 임원사다. 이게 부사관 계급도 좀 많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다양하게 계급만 나눈 게 아니라 직급과 그에 따른 존경이 또 달라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사라는 계급을 또 만든대요. 예. 근데 과연 그 계급만 만들어서 부사관들의 지위가 올라가는지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솔직히 제가 기사에는 못 썼거든요. 왜? 솔직히 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상당히 위험스럽긴 한데 제가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자님들, 여러 청자님들께. 모 사단 경기도에 부사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셨지. 정확하게 그게 작년 11월 27일어간인가 그쯤인데.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하여튼 11월간이에요. 근데 그 부대가 막 그 병영 혁신하고 잘한다고 막 그 참모총장 오시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떨었어요. 그지? 예.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포에서 병사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사건이 있었고 이 부사관께서 이제 자살을 했던 걸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대였어요. 근데 이 죽음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사채 문제,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생각적으로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빚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사관 27년 했으면 퇴직금이 꽤 계세요. 있어요. 있죠. 퇴직금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퇴직금으로 충분히 갖고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부대에서는 이 사람 문제 쪽으로 계속 몰아갔던 거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아이고야. 군에서의 그런 따 문제. 왜냐하면 이분이 원사 진급을 못 하셨으니 군에서는 진급 못하면 능력 없는 사람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훌륭해도. 예. 주변 분들 말 들어보니까 장교들도 훌륭했다. 정말 그 장교들 입장도 많이 대변해 주시고 조율도 많이 하시고 실무적인 도움도 많이 주시고 훌륭한 분이었다. 근데 이렇게 몰아가는 게 좀 아쉽다. 그리고 더 예담인 건 그 부대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의금을 냈나 봐요. 근데 10명이 대상이었는데 3만 원 정도 그쳤다네? 그럼 1인당 얼마지? 이건 참 이거 좀. 무슨 60년대 물가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사관이라는 중추의 핵심을 중추로 안 보고 있다라는 거, 사고 치는 간부라는 인식, 아직 말단 하급, 이런 인식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이 중간 계층을 키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수 자원이 안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직업적인 이런 부분만 홍보를 하다 보니 부상한 학과가 생겨도
그 학과 친구들이 중도 이탈을 하든 다른 방향을 가든 아니면 군에 와서 중간에 나가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였지? 부사관학과 이런 데서 보면 그 교수님들이 폭행하는 사건들도 꽤 있었죠. 폭언하고. 폭행도 있고 거기다가 얘는 뭐 4년제나 전문대 가리지 않고 있는 건데 역시 군대 놀이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에서 기강을 물론 그렇지 않은 군사학과들도 많습니다. 부사관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님들이 그런 걸 탈피해서 우리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양만 받고 학생으로서 학업에 중시하십시오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언급하면 편파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자중을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여건을 받다 보니 부사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안정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베일에 가려진 뒷면은.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모 일간지에서 부사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를 했다? 우리는 4년짜리 아르바이트생이다. 무서운 말이네요. 예. 네, 영예거주비라고 나오는데 그게 얼마다? 뭐 8만 얼마, 6만 얼마였나요? 그렇게 8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 실제로 원룸도 못 구하는 돈을 그걸 지급해주고 있고 시간의 수당은 대한민국 지금 공시되어 있는 시급보다도 못한. 그렇다고 관사가 다 넣느냐면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언론들은 마치 부사관이 마치 안정적이다. 한 부대에 오래 있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 그거에 속아서 들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 실제로 저도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는 아마 육군이었던 것 같은데 부사관 장기 복무율 조사해보니까 3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원 안 해서 이탈이 아니라 안 뽑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보다 더 안 뽑아요. 가면 갈수록 안 뽑아요. 위에는 적체돼 있고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원사급, 상사급 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사, 중사 보직이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안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대는 지금 점점 나이 들어가는 늙은 군대가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모양을 항아리 구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항아리는 항아리야. 근데 이상해. 뭐다? 상감청자야. 윗대가리 요렇게 올라가 있는데. 밑에는 아주 그냥 홀쭉하지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허덕일 수밖에 없고 위는 놀고 있는 건데. 자, 이 배경은 우리가 또 뭘로 봐야 될까요? 우리 보면은 사회적인 부분하고도 접목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동훈 기자님 생각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적인 어떤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대단히 많이 맞물려 있죠. 예. 어떤 그 산업계 군대뿐만 아니라 어떤 군대도 사실 알고 보면 직장이니까 일반적인 그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3D 할 사람이 없다. 당연히 뭐 당연하지. 돈을 안 주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우리나라 군대하고 산업계를 움직이는 룰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어떤 우리나라 인사체계의 근간이 미국식이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모든 기업들도 그런 영향을 도입을 했었고요. 예. 예. 특히 군대 같은 경우로 가보면 어떤 미군이 2차 대전 때 미군은 2차 대전 하기 전에 엄청 소군이었습니다. 육군 병력이 14만 명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를 단숨에 수백만 대군으로 놀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속성 간부 양성 체계를 필요로 했어요. 네. 한국군은 이거를 그대로 따오면서 어떤 미군이 순식간에 많은 간부를 찍어내기 위해서 했던 간부 양성 체계를 도입하면서 어떤 더 한술 더 떠서 아예 부사관까지 속성으로 양성시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사관은 기본적으로 숙련된 병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민간 부사관을 통해서 군 생활을 전혀 안 해본 민간인도 민간 부사관 제도를 거치면 하사로 임관을 하고. 아, 그렇죠. 이게 네. 한국군의 참 특징일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은 우리가 병사 말을 많이 쓰는데, 병에서 부사관까지를 묶어서 병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병을 거쳐서 검증이 된 사람이 부사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도가. 뭐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일부 특수 기술만 한해서 기술 병종에 한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지원을 받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밑에 말단 교육을 충분히 받고 올라온 상태에서 임관이 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좀 부사관 교육층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런 민간 부사관 제도가 있으니까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신임 부사관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가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 병보다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마 군 생활 하신 분들은 다들 그런 케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신임 하사가 왔는데 어떤 숙련된 고참 상병이나 병장 이런 데들보다 체력 떨어지고 부대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병들하고 알력 생기고. 요번에 28사단. 예, 그렇죠. 예. 계급은 간부인데 능력은 이등병보다 못한 그런. 그러니까 하사가 병장한테 형 이러고. 예. 이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신임 부사관들이 나이가 많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은 통계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대학교 재학하다가 대학교 재학 이상 학력 가진 애들 비율이 50%가 넘는데. 그렇죠.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4%랍니다. 그 비율이. 예. 아직도 위에 분들이 아니라 젊은 부사관들까지도. 그거 한번 제대로 짚으셔야 될 건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젊은 부사관들은 학력들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병이나 장교에 비해서의 어떤 학력 향상이 아직까지는 좀 더디라고 아마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서 배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다 같이 얘기했던 계급정년제. 몇 살까지 진급 못하면 너 나가. 연령정년 그런 예. 거 다 했었죠. 이게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 간부들이 장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사회로 배출을 시킨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제도는. 그렇죠. 문제는 사회에서도 그걸 흡수를 못 해주니까 문제인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더 심각한 얘기인데 인재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건 산업계건 간에 어떤 인력을 일단 인력 자원을 들어오면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마이스터로 양성한다는 개념이 희박하고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얼마든지 있는 자원이니까 가급적 젊은 애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 젊은 애들 뽑아와서 최저 비용으로 부려먹다가 돈 많이 달라 얘들이 결혼하고 진급하고 해서 돈 많이 달라고 하면 잘러. 그리고 또 젊은 애들 또 뽑아 쓰고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인데 문제는 이게 60, 70년대나 통하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구 증가가 한창 정점이었던 시기의 방식이었죠. 예. 인구 증가도 엄청 많이 돼서 가족계획 필요하던 시기고 또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 산업이 단순 노동 위주였잖아요. 이 전문가의 손길이라는 게 필요치 않아요. 예, 그렇게 많이. 거기에다가 경제 규모도 매우 빠르게 커나가고 있으니까는 이 회사 잘려도 나 갈 데 많다.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초반에도 이러냔 말이죠. 예. 인구 감소, 특히 군대하고 직장의 주역이 될 청년층 인구가 앞으로 크게 감소될 게 뻔히 예상되고요. 한국의 사회 구조가 선진국화되면서 어떤 전문가는 원래 싼 임금으로 못 구해요. 예, 그렇죠. 그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성장률도 과거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 갖고서 어떤 거기에다가 또 실업난? 장난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부사관 모집해서 부사관도 공무원은 실업 걱정 없는 안정적인 직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거 환상이죠. 네, 판타지. 환상이죠. 예. 판타지. 양판소죠,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군인, 특히 직업 군인이신 간부들은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국방 마이스터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거기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줘야겠죠. 네. 아까 이야기 중에 제가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단기 숙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긴 했는데 이게 일본군 패턴하고도 너무 닮아 있어. 일본의 사관학교가 보면 갑종, 을종, 생도, 후보생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요. 이 학도병도 그렇고요. 일본에는 대학생 학도연군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보면 다 단기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육사 이전에 유년학교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 구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유년학교 거쳐서 사관학교 거쳐 나온 애들이 청간보 하늘에 있는 계단을 그냥 쭉 타고 올라가는 거야. 고 스트레이트. 그 6대 가고 그래서 인맥 만들고 자기 지역 현인에 동네 선배들 이 밑줄 타고 댕겨가지고 그 애들이 딱 스트럭처 굳히고 가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걔들을 장식해주는 액세서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전쟁이 확전되니까. 소대장은 겁나게 죽어나가니까 소위중이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생겼느냐. 단기로 쓰고 버릴 자원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일본에서도 우리하고 이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장교들 계급 척체 현상.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그 인명을 경시하는 아주 그런 사상이 젖어 있었죠. 맞았죠. 네. 그런 것들이 참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제가 보면. 뭐 이게 뭐 일본군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그건 뒤에 이야기겠지만 왜 이렇게 닮아 있는가. 그건 사람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까지 군에는 팽배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정말 그 간부는 소중한 자원이고 이 사람들을 육성해서 전문가로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국제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자위대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동경에 있을 때 여기는 그 방위대학교라는 통합된 사관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육상 해상 다 합쳐져 있죠. 다 통합이죠. 그리고 이제 군의관은 따로 이제 방위 의무 학교가 따로 있어요. 의무대학이 방위 의과대학이죠. 네,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소수로만 뽑아요. 소수 자원만. 물론 그 중에서 얘들은 징병제가 아니니까 임관 거부권이 있어서 이제 방위성의 이제 간부로서 공무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정년 보장이 됩니다. 실제로. 엘리트 코스라 그래서 고급 자원으로 정해져 있는 픽스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만 조금 모질해서 뽑는 게 이제 후보생 과정인데 후보생 과정은 이제 대학교에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이 아닌 민간 병에서부터 올라와서 장교로 이렇게 자격 요건을 갖춰서 진급하는 그런 사람들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이제 정년 연한을 길게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내로 한 계급을 예를 들자면 대위가 만 53세까지입니다. 와, 우리 중령 정년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위대 가서 놀랬던 게 이제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예비역 대위였으니까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젊은데 대위? 오,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래. 뭐 놀린 게 대위인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말하면 대위분들한테 제가 혼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대위가 우리는 시급 많은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병에서부터 성실하게 군생활해서 부사관 올라갔고 능력 인정받고 그래서 교육 지원 받고 정말 4년제 대학 나온 만큼 교육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 간부를 대충 우리 간부사관처럼 2년 나와가지고 2년제 대학 2년 이상 학위에다서 장교주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병사들보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엄청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교를 육성해서 53세 꾸준히 자기 직무의 특수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적은 인원을 뽑고도 안정적으로 수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풀빵 찍어내듯이 퍽 찍어내고 그리고 야 씨발 걷어내 탔다 빼. 그 들어간 재료비하고 교육비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써. 또 쓰고. 이게 얼마나 낭비적이네요. 병신짓거리야 이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조직 구성 인사인데 이걸 적게 뽑으면 생각해봐요. 자리가 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꾸준한 계획을 장기 풀어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그리고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탄력성도 없어. 꾸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어. 마치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확전되면서 사람 더 필요하니까 대학생 끌어와. 못 끌어와. 몇 개월? 그 장교 교육도 심지어는 나중에 웃긴 게 그 당시 치바에 그 보병학교가 있었어요. 동경 부근에 공병학교하고 일주일 만에 단기 속성이야. 일주일 한 달하고 단기 속성이야.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야전에 투입되고 그럼 죽어나가면 또 뽑는 거야. 우리 지금 전쟁 나면 이런 장교들 없으라는 이야기 못 합니다. 물론 대부분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중에 그런 친구들도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요번에 그 22사단 때도 초동조치 소대장 못했죠. 예. 저도 22사단 근무했지만 전 듣고 놀랐습니다. 야 나같이 군생활 참 멍청하게 했어도 저건 기본적인 특밥인데 왜 그걸 판단 못해? 사고 판단이 안 되는 장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간부들이. 예. 부상관들도 마찬가지 그 28사단. 예. 부상관처럼 하사처럼. 이런 문제 자꾸 벌어지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군 구조 바꾸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금법하고 바꾸니까 싹 인사법 집어넣고 물론 인사법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직업 안정성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정말 정말 군대에 자기 임무에 충실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과연 충실한 여건 만들어주냐 이겁니다. 보시가 안 되고 뭐 안 되면 잘려나가고 나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중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군
조직과 구성을 생각하고 인사법을 바꿔야 되는데 인사법만 바꿔가지고 인기 끌기 하나? 그지? 그지 않습니까 이거? 이 답이 안 나오는 지금 플레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게 지금 군 간부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지난 보면은 뭐 물론 민간에서 사고는 많이 납니다. 예. 많이 나지만 그 장교와 부사관들은 특별한 도덕성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어느 직업보다. 예. 그런데도 이게 벌어졌다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장교 자질의 하락이 결국은 도덕적 자질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는 우리가 월남전 때 이런 모습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월남전 때 그 미군 장교의 그 타락상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거를 그 일단 설명하자면 그 당시 그 미군 그 월남전 때 그러니까 60년대 그 미군에 입대했던 자원들이 그 어떤 자원들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때 군대 입대할 연령이니까 20대죠. 그때 애들은 그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미국 역사상 그 최대 호황기 때 이거 그 베이비 부머 세대네요. 네. 네. 그 베이비 부머에다가 그 경제적 여건도 너무 좋았으니까 그 아주 그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극도의 개인주의 성향이 막 판을 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히피 문화 60년대를 풍미했던 그런 개인주의에 빠져 있던 미국 애들이었는데 그 미국이 갑자기 어떤 그 정치 경제적 실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단순히 그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 이러는 아주 단순한 냉정 논리로만 월남전의 전격 참전을 결정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우리 미국이 그 월남전을 벌여 그러니까 니들도 그 군대 와서 그 월남 가서 싸워라 하면은 과연 그 고지 듣겠냐 이거죠. 우리 뭐 9.11 사태나 뭐 진주만 떼하고 날리 우리 미국이 직접 침공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어떤 뭐 엄청난 그 정치 경제적 이득이 있는 전쟁도 내가 왜 가서 싸우냐. 이러니까는 당연히 그 병역 기피가 그 판을 칩니다. 당시 그 미국 젊은이들 그 아주 다양한 수단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열심히 했어요. 대학생 징병유예, 외유, 뭐 이런 합법적인 수단 말할 것도 없고 불법적인 수단, 예, 뭐 아예 뭐 도망을 간다든지 그 클린턴 대통령처럼, 네. 뭐 어딜 하나 자른다든지 뭐. 네, 뭐 그런 식으로 막 병역 기피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이런 수도 못 쓸 만큼 힘없고 백없는 애들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병은 그래도 어떻게든 그 강제 징집이 가능하지만 장교는 안 그렇죠. 그렇죠. 장교는 강제 징집이라는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는 인원이니까. 병이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장교로 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없죠. 있을 리가. 예, 장교의 지원율을 상당히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상. 거기다가 그 신임 장교들은 다 소대장으로 배치되죠. 소대장 그렇죠. 소모장교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뭐 월남전 때 전투 벌어지면은 소대장 수명은 20초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이야기 들어보면 네. 아버지 친구분들이 월남전 갔다 오신 장교분들 계신데 네. 총알이 이렇게 날아온대요. 쇼이. 그렇죠. 그러시면 많이 얘기 들었죠. 예. 이러다 보니까는 그 당연히 그 장교로 오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장교는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 당시 미군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장교를 보충해서 그 장교 선발 요건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심지어는 그 어느 정도로 낮추냐 하면은 신병 교육을 수료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도 어떤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바로 그 OCS 사관 후보생 학교로 보내서 그 장교로 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마구마구 저자질 장교를 찍어내니까는 이런 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부사관들보다도 어떤 병에 비해서 어떤 전투력하고 리더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켈리 있잖아요. 예, 바로 그 윌리엄 켈리 소위라는 양반이 계신데 이 양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병교육 수료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을 뽑아다가 장교로 만든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그래도 그 교육기관 중에는 그 교육 성적은 괜찮았대요. 그런데 막상 그 자대 배치를 받아보니까는 너무 그 얘가 그 업무도 못하고 어떻고 인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모두 원성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대장이 다른 병사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켈리 소위를 가지고 이 똥대가리 같은 놈아 막 이렇게 그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그 부대 내에서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다 보니까는 일단 이야기가 조금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 친구가 결국은 어떤 일을 벌였죠 결국은? 예, 68년도 3월 달에 밀라이 학살 뭐였죠. 양민 347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죠. 이 친구가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가 이끄는 병사들도 같이.
네. 물론 어느 정도는 전투 공포심이나 전투의 전장 심리가 녹아나서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걸 조절해야 될 입장의 소대장이 조절을 못하니 같이 말려버린 그런 케이스죠, 대표적인. 예. 이것 때문에 이제 프레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미국 군대는 상당히 변모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교의 자질,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말단 장교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그 군 상층부가 수용하는 방향도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편중되어 있는 그 수급 제도를 개선을 하자, 견제를 하자.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ROTC를 전반적으로 내세워서 군의 조직이 두 마리가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구조와 인사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많이 제시를 하게 되죠, 미군이. 그렇죠. 네, 우리 군은 과연 어떤가요? 안 되고 있죠. 견제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육사에 독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육사가 우리가 육사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지만 근데 육사 내부에도 정말 멋진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런 지휘관분들 많이 만나보았고 진짜 저분은 참 군인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정작 웃긴 건 육사 출신임에도 그렇게 훌륭함에도 좋은 자리 못 가더라는 거지. 인사조직, 인사의 논리에서 밀리는 게 뭐냐. 결국은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하더만요. 그 사관학교 때부터 이미 파벌이 유정되고 이렇게 정치적인 정무 감각이 있는 양반들만 살아남아. 기름칠 잘하고. 그리고 또 웃긴 건 재미난 거 이런 게 있어요. 원스타 1등으로 진급했죠. 그럼 투스타 때 나가리래. 투스타에서 쓰리스타 제일 1차로 진급했어. 그럼 또 나가리래. 이게 뭐냐면 서로 견제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동기가 동기를 배신하고. 실제로 보통 그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보통 장교는 아시다 뭐 장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군번순이 결국 성적순입니다. 전 여기 아직도 메고 있습니다. 네. 제 군번줄 상당히 무거워요. 번호도 44442야. 소금물에도 가라앉아 이거. 럭키 넘버. 그때 하여튼 어쨌든 보통 장교는 군번순으로 거의 군번순이 임관성적순인데 그렇죠. 군번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장군을 못 달거나 빨리 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제를 당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 인사 조직을 늘리려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정무적으로 얍삽하게 빠져나가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도덕적 회의감이 있는 인간들이 그걸 이용해 먹으니까. 그렇죠. 저도 장군 다는 사람들은 중간 성적 한 150 몇 등 육사 기준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보직을 늘리는 것도 문제인 거고 물론 그 보직을 늘려서도 그 자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 묵묵하게 하시는 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이 많고 이게 쓸데없는 보직이 그래서 늘어났던 건 아까 전에 뭐 TF단 무슨 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야전에서 느낄 수 있는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보직이 떠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사단장. 부사단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연대장. 겪으신 게 있죠, 장군. 부대대장님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게 편제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계시더라도 보통 때는 말씀이 없으시고 대대장님 뒤에 빠져 계시더라도 대대장님 빠지셨을 때는 정발이 휘어잡으시거든요.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부연대장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간혹가다 내가 감을 잡기가 좀 힘들었어. 야! 부연대장 특히 연대장 안 계실 때 왕이야 왕. 딱 가시고 나면 야! 예! 이러면 야 저 나무 뽑아. 저기다 옮겨. 연대장의 나무. 야, 사단장의 나무도 아니고 뭐죠. 아버지의 깃발도 아니고 연대장의 나무. 이런 분들 계셨고 뭐 실내 에피소드 몇 개 이야기하면 참 재미난 거 많아요. 제가 이렇게 취재 중에 들은 거나 제가 이렇게 본 걸 보면 할 일이 없으니 퇴근 이후에 기회 부담도 없고 그럼 술 드셔. 하는 거죠. 낮 중에는 테니스 치자 그러고. 그렇죠. 우리 업무 봐야 되는데. 점심 먹고 그냥 종일 그냥 부하들하고 테니스 치려다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대한민국에서 부지휘관으로 근무한다는 부지휘관의 삶 이런 게 이야기하면 아침 일어나다 출근했다. 국방일보가 올라왔다. 일 갔다. 점심 먹었다. 전투 한번 닦았다. 체육복 갈아입고 체육했다. 전투화 닦고 집에 갈 준비한다. 집에 가 밖에 나가서 술 마신다. 요런 패턴들의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지. 이런 직위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출근하자마자 그냥 일일 업무 보고는 대면 보고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냥 집무실에서 골프 보시는 분들 있죠. 아니요. 근데 대면 보고는 요즘엔 한대요. 그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나아졌어. 나아진 게 대면 보고는 이제 받으신대요. 대부분이 부지휘관들도. 봤는데 이게 일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고를 좀 내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서도 결국은 음주사고, 선공기 문제 이런 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군의 이미지를 실추를 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건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이제 국방부도 좀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지휘자들은 동원직이나 동원 예비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줄여내고 그래서 병력 부담비라든가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좀 줄여낼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대대장 이상의 그 부지관은 뭐 그러니까 부대대장 이상의 부지관은 동원보직이라도 할 말 없습니다. 야,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쓸데없는 보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인사를 결국 군의 중심에 맞춰져 있는 논리, 군 자체의 조직에 대한 어떤 개편이나 국방 혁신을 이야기를 부르짖고 창조적 혁신이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뭐 레이저 무기에 태일건 뭐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미 낙후돼 있고 노후화돼 있는데 새 무기 들어오면 뭐예요? 쓰는 게 생각하는 게 쉽게 생각해봐요. 우리 그 청동기가 도래가 됐어.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인식은 구석기야. 뭔지 몰라. 그렇죠. 저도 뭐냐 이거? 야 네가 해라 야. 그러면 실무자 간부가 그걸 볼 수 있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M이라고 이야기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령이 약 한 뭐 육해군 나협자가 대략 한 뭐 3,000여 명이 있습니다. 네 자릿수네 무려. 그 정도 있어요. 근데 전투에 관련된 지휘관이 몇 분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10% 정도 거기. 300명 채 안 돼. 나머지 뭐 하는 거지 도대체. 물론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참모장이라든가. 뭐 그렇지. 그래 예를 들면 봅시다. 우리 아까 부사단장 이야기 하셨는데 사단에는 참모장이 계세요 또. 그렇죠. 참모장이 엄연히 사단장이 빠질 때 그걸 보좌할 수 있는 참모장이 있는데 사단장이 또 부사단장이 둘이가 있네. 셋 있는 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셋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저기 작전과 행정 두 분이 계신데. 네, 그렇죠. 뭐 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군생활 계속 영위하실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준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준장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준장을 본 적이 없어서 저 근무할 때는.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진급하시고 잠시 대기하는 코스로 있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 보직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참모장은 뭐 하라고. 그죠. 그죠? 이런 보직 자꾸 만들고 있고 지금 군 인사법 이상하게 늘리고 있고 이런 거 문제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에서 부지휘관이 하는 일은 사실상 참모장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체로 참모장이 요즘에는 연대장 마치고 바로 오는 대령이 보통 참모장을 많이 하고 하는데 부사단장에 있는 대령은 거의 뭐 장군 진급 심사 1회 이상 경험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진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보직을 맞춰서 가시다 보니까 그런 게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런 덩어리를 계속 키울 게 아니라 잘라낼 건 잘라내야죠. 그리고 늘려야 될 부분 늘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사관 중추라 그러면 부사관들에 대한 지원 왜 그렇게 아낍니까? 우리 리더십 교육 얼마 전에 기사 한번 나온 적 있죠. 육군사관학교가 몇 시간이더라? 엄청나게 시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육사가 만약에 시간을 뭐 월 단위로 계산했다, 뭐 년 단위로 뭐 40몇 시간이다 치면 그걸 똑같이 환산을 하더라도 부사관은 3시간, 2시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똑같이 그걸 나눠서 비율을 맞춘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말단의 창끝 전투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리더십 교육을 안 해줘? 부사관은 간부 아닙니까, 진짜? 네, 그리고 교육기간도 특별히 짧아. 네. 민간에 오고 기존에 있던 거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어느 나라 군대가 이렇게 널널이 땡가리로 부사관 교육 시켜요. 그래 놓고 요구사항은 또 뒷담 하나요. 부사관들 그렇다고 일 안 한 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뭐 행정복관 논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봐서 행정복관들 일 많이 해요. 행정병관은 늘 야근을 치면서. 병가가 아니라 행정보고관. 행정보고관. 네. 보고관도 물론. 네, 부사관들 그리고 부소대장들 엄청나게 일 많이 합니다. 단지 전투적인 작전을 안 하다 보니까 가려져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분들 그런 자긍심 세워줄 수 있는 게 뭔 제도가 있냐 이거지. 하물며 경찰도 장기 근속하면 경위 경감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기 신분증 상승이 가능해요. 네. 거기서 자부심 없고. 근데 우리는 부사관 그걸로 끝나. 끼게 해봤자 뭐 간혹가다 준사관 올라가거나 간부사관 올라가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보병은 거의 없죠, 근데. 예. 네. 그러놓고 이게 숙련도가 있는 분들이 쭉 있으면 병력 지휘도 그렇고 모든 분에서 마이스터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이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마이스터를 안 만들려고 다 끊어버린다라는 거지. 왜? 이때까지 지그사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 그런 기득권 지키면서 애따 얘따 여기 있다. 이러면 정년 늘려줄게. 이런 식의 발상 생색내기. 떡밥인가요 이거 진짜. 어디 대한민국의 우리 그 장교단 그리고 부사관단이 어디 바보들입니까?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실태들.
뭐 장교 가면 돈을 많이 벌어온다. 제대해도 뭐 한 뭉씩 뜯어온다. 뭐 이런 인식들 그거 뭐 80년대 이야기야. 솔직히 뭐 이거는 약간 우리 AM하고 뭐 이렇게 오늘 주제하고 좀 벗어나는데 뭐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예비군 문제하고 전역군인 문제를 좀 짚어볼 이야기를 하겠지만 심각해요. 이런 사람들 나가면 군 출신이라고 군을 보호할 것 같죠. 옹호할 것 같죠. 아이 절대 국방부 쪽으로 오줌도 안 싸는 놈들이 대부분이야. 내 주변에는. 예, 우월한 얘기지만 제 동기들은 제대하고 자살한 친구도 있고요. 아이고. 일본에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장교단이 이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일이 전하다 없다 이런 건 없지만 하면 안 될 일. 네. 도덕적으로 그 나라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일을 했다가 범죄죠. 그렇죠. 강제 추방됐어요. 제 눈앞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불법 복제물 그리고 성매매 장교 출신이 그것도 남자를 상대로 이런 장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체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군이 슬림화되고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 없는 보직은 잘라내야 되고 부족한 젊은 장교들의 보직 요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윗분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군의 조직과 구조를 생각하는 그런 인사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오늘은 뭐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쭉 나와봤는데 두서가 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조금 조직적으로 해주세요. 갑자기 팡팡 뛰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오늘은 좀 나름대로 토의도 좀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솔직히 프레셔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지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 우리 호응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지적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적사항도 다 전부. 영양가 있는 지적사항들이셨어요. 매우 영양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방송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슬슬 돼서 이제 접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2회차입니다. 저번에 1회차였고 이번에도 많은 댓글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한다고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방송 끝내는 걸로 하죠.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화랑담배 화이팅! 마지막 나누어 먹던 바람 담배 연기 속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